대피 절차를 지키며 침착함을 잃지 않은 대응이 하네다 공항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시면 여전히 농산물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부담이 크다고 느끼실 텐데요. 지난달 대파 소매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국내 대파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전남 신안과 진도에 폭설이 내리면서 출하량이 급감한 탓이라고 하는데요. 이달 들어서 가격이 다소 내리는 듯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다른 채소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이 양파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고요. 딸기나 감귤 같은 과일도 가격표 보면 놀라서 다시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네. 날씨 때문에 하우스 안에 있더라도 작물들이 생육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는 10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의 20%를 할인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파와 배추, 미나리 등 채소와 사과, 배, 딸기 등 모두 13종류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구체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가격이 지금보다 안정될 수 있길 기다려봐야겠습니다. 1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우리 미숙님이 물가가 널뛰게 하니까 장보기가 무섭다고, 또 우리 혜란님도 농산물 코너에서 빙빙 돌다 그냥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름우름 이렇게 보내셨네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의견에.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올해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쇼핑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새해를 맞아서 맛있는 떡국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퀴즈가 없는 목요일인데 깜짝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적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만성 이것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양균 강동 경희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국립보건연구원 공동연구팀이 경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40대에서 60대 성인 7,988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량과 만성 이것병 발생률에 관한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속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답을 보내거나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소농직불금이 새해부터 증액이 되고요. 농업 농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도 확충된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이 새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새해 농업 분야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가 봐요. 네, 해가 바뀌면 법과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비단 농업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말에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한 것은 54개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해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분량 따져보니까 37개 정부기관에 345건의 법과 제도가 새로 고침됐습니다. 맞네요. 예,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2,000여 건이 배포돼 비치됩니다. 네. 실무 책자뿐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이 게재되어 있거든요. 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내용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경우 이 사업마다 담당 부처의 해당 바가 어딘지 표시되어 있고요. 연락처도 기재돼 있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네요. 이렇게 해주는 건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농업 분야로 다시 되돌아와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직불금 관련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올해 몇 가지 변화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의 단가가 올해부터 가구당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0.5헥타르 이하, 그러니까 1,500평 이하인 경우인데요. 네. 이 기준에 부합하는 농가에 지난해까지는 소농직불금은 1년에 120만 원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약 49만 원의 중소농가에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선택형 직불금 중에서 경관보전 직불금이 있는데요.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용도로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지 대상 직불금 지급 요건 중에 하나가 2017년부터 2019년 이 3년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삭제되면서 이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초지여도 예. 올해부터는 경관보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지의 경관보전 직불금은 헥타르당 45만 원입니다. 네, 이거 놓치지 말고 신청 꼭 하셔야겠고요. 네. 자, 또 도시에 비해 농촌은 좀 서비스 분야가 부족한 편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네, 생기는 변화가 있다고요. 예, 농촌은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고령화된 농촌마을에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왕진버스 사업이 새로 시작됩니다.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신도시에는 넘치는 의료 인프라가 농촌은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인데요. 올해 32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왕진버스가 농촌 마을을 찾아갑니다. 병의원, 의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양방은 물론이고요. 한방 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과와 안과 검진도 가능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 시기는 올해 3월인데요. 1월부터 2월에는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좀 더 취재를 좀 해봐야 하는데 32억 원의 예산이면 글쎄요. 왕진버스가 네. 농촌에 과연 몇 대가 운행될지 필요한 지역의 지원이 좀 확대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 농민들의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됐다가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마지막에 여성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남성 농민들의 건강검진까지 앞으로 확대돼야겠지만 여성 농민들의 특징이 이제 밭농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쭈그려 앉는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꺾인 할머니는 많이 봤어도 허리가 기역자로 꺾인 할아버지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몸이 또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이렇게 이중으로 꺾이는 여성 농민들이 있을 지경인데요. 일반 건강검진이 아닌 농작업에 따른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 여성 농민 51세부터 70세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몇 년 실시되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에서 1년에 9천 명의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검진 인원이 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여성농민단체에서 수십 년 주장해왔던 사업이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수십 년을 주장해왔어요? 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이제라도 좀 잘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혹시 또 농업 분야의 제도지만 도시민들에게 정보가 될 만한 새로운 제도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반려견 관련한 내용 몇 가지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산업적인 동물, 뭐 소, 돼지, 닭 이런 뭐 동물들도 담당을 하지만 반려동물도 업무 영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이 새로 시행됩니다. 반려동물의 행동지도 분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인데요. 반려동물의 지도 능력, 관련 법규, 또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의 반려산업동물 의료팀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는 4월 27일부터 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가 시행이 되는데 시험 일정은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키우지 않지만 주위에 이제 동물병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 올해부터 진료비를 사전 개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 2022년 1월 4일 수의사법이 개정됐고요. 2024년 1월 5일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그러니까 진료와 항목별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병원에 게시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진찰하거나 상담할 때 초지는 얼마, 재지는 얼마 뭐 이런 가격을 게시해야 되고요. 입원을 한다거나 백신을 접종할 경우 또 엑스레이 검사 등의 항목별 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나 치료실 등에 책자 혹은 인쇄물로 비치해야 됩니다. 벽보를 부착하거나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 역시 농식품부 내에 반려산업 동물 의료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또 먹거리 분야에 달라지는 제도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기준이 일부 개선됩니다. 우리 상반기부터 적용되는데요.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불검출, 그러니까 아무것도 검출되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농약이 미량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람을 타고 또 빗물 속에 섞여온 그 미량의 농약 성분이라든가 아주 오래전 그 농지에 축적돼 있던 농약 등 이 불가피한 경우도 전혀 허용하지 않은 엄격한 조건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에 20분의 1 이하까지는 문제 삼지 않고요.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0.01mg 이하인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유지됩니다. 네.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감 생길 수도 있지만요. 예. 대부분의 국가도 워낙 환경오염이 된 조건이기 때문에 농약 잔류 물질이 전혀 안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허용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이 전해줬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는 돈 좀 막아봐야 할 텐데요. 예, 늘 유혹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쇼핑 중독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쇼핑을 거의 안 하는데 그냥 옷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잘 바뀌지는 않으시는 거긴 한데요.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 깨끗이 입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밖에서는 또 화려하게 입으시겠죠 아마? 아니요. 저는 거의 쇼핑을 안 하는데. 그러시군요. 네, 쇼핑 중독.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사실 뭐 이럴 때 좀 쇼핑 중독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분이 찾아오시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새해가 되면 어떤 분이 오시죠? 뭐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뭔가 내가 이거 장비를 사고. 그럼요. 네, 아이템을 좀 구매하면서. 그럼 필수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사다 보면 또 지름신이 와가지고 나 이렇게 옆구리 막 찌르는데. 이제 근데 한 번씩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구매를 하거나 과몰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쇼핑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쇼핑 중독이요. 뭔가 이렇게 과하게 사거나. 근데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지나치게 쇼핑을 즐기면 중독인가요? 그러니까 과소비랑은 무슨 차이인가요, 이게? 이게 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결국엔 내가 생활상에 얼마나 기능에 문제가 있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생활상에 얼마나 기능에 문제가 있나.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가끔씩 물건에 꽂혀서 오랫동안 검색하고 사는 거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뭐 굉장히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밤새도록 늦게까지 그쵸. 검색을 하기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재미기도 하고요. 그렇죠. 재미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찾아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른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범위를 넘어서 너무 과도하게 소비를 하느라 매달 카드 빚에 허덕인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좀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생활하는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직업적 영역이나 대인관계 같은 것들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된다면은 좀 다소 병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특정 시기에 일회성으로 잠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금방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일주일에 여러 번 혹은 한 달에 꽤 많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쇼핑에 과몰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본인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약간 찔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러면 쇼핑과 어떤 그 돈 쓰는 거 소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모든 중독 행위가 회피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내 삶에 불만족이 가득하고 스트레스로 터지기 직전인 상태일 때 그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서 피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할 수가 있거든요. 쇼핑뿐만 아니라 술이든 뭐 도박이든 게임이든 우리가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는 다 같은 동기가 숨어 있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들여다보면은 만족할 만한 순간이 결여돼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하는 그 짧은 찰나 구매 버튼을 다 클릭하고 이제 그런 짧은 찰나나 아니면 물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짧은 순간에 아주 작은 만족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는 거죠. 되게 쇼핑 중독에 빠진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그 몇 시간 혹은 구매 버튼 누르고 물건 올 때까지 며칠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오면은 사라지거든요. 오면은 이제 쓴 돈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느끼면서. 맞아요. 네, 또 이제 막상 샀을 때 희열 같은 것도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휘발성으로 사놓고 거들떠 보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쇼핑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말 진짜 말씀 그대로 사는 순간에만 잠깐 좋고, 후에는 공허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중독과 관련된 회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뭔가 필요할 때. 그것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금세 갈망이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중독 행위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를 하는데 도파민. 네, 중독 행위를 할 때는 도파민이 올라갔다가 시간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독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올라갔다가 떨어진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떨어진 도파민 상태가 되면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불만족감이 계속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더 빨리 강한 방법으로 도파민을 빨리 올려야 된다고 뇌가 명령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 더 쇼핑을 하고 또 하고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독 행위하고 뇌 중독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더 큰 만족을 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가 짜릿한 만족을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낮은 만족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 뭐야? 뭐 마약이나 이런 거랑. 그렇죠. 사실 마약 중독도 결국에는 똑같은 회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쇼핑 중독이든 뭐 일 중독이든 예전에 뭐 다뤘었던 알코올 중독이든 다 비슷한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점점 더 큰 걸 원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요즘 사회가 또 이게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SNS 영향도 크고. 이 과소비를 부추기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제임스 월먼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제목이 과소유 증후군입니다. 과소유. 과하게 소유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쇼핑을 과하게 하는 행동을 중독 질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연결된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계속 휩쓸리다 보면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덩달아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 같은 증세들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이 SNS 얘기를 자꾸 꺼내게 되는데 SNS 보면 다들 새로운 아이템, 뭘 샀다, 자동차 샀다, 옷 샀다, 난 여행 갔다, 와 너무 기분 좋다.
뭐 날 위한 선물 이렇게 올리시는데 네, 그 어색한 셀카와 네, 맞아요. 뭐 이런 거 올라가면서 인간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쵸, 네. SNS가 아무래도 가장 행복한 순간을 딱 집어서 올리기 마련이니까 그쵸.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나 말고 다 잘 사네. 저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구나. 나는 왜 이러나. 인간이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SNS를 계속 보다 보면 내가 뭔가 좀 열등하고 소외된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옛날에 아니죠. 요즘에도 욜로라는 단어가 그쵸. 한때 유행했었던 적이 있죠. 뭐 오늘만 산다. You only live once인가요? 네. 오늘만 산다. 네. 그러니까 써버리고 말자.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이런 한 번인데.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인생의 질이 이런 걸 결정되지도 않고 한순간의 갈증 해소로도 좌우되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직업이 이러니까 아나운서나 연예인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SNS 많이 하잖아요. 그들도 인플루언서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들 행복하게 올리지만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네, 이게 좀 화려한 진짜. 분들 보면은 그렇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너무 그거 현실을 너무 알아서 그런지 아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SNS를. 네. 아주 뭐 저 같은 사람도 바람직하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거 아니죠?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좀 이게 좀 피로도가 많이 생기잖아요. SNS를 맞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피로도가 생기니까 오히려 좀 거기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아나운서면서 왜 그런 걸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아니 내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 내가 그 내 사적인 시간까지 그 나의 그런 모습을 공개해야 하는 건가. 뭐 별로 공개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또 그쵸. 예, 돈이나 뭐나 네, 그러면 맞습니다. 더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 사실 오히려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있고 예전에 유니스트의 이채호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삶의 만족감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커지는데 차이가 점점 많이 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나게 되는데 근데 좀 이게 좀 보면은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부자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경험을 소비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소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외려요. 예, 외려. SNS를 보면 더 많이 뭔가 사야 되겠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격차는 더 커지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 물질적 소비를 부추기는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소비를 하는 것이 잠깐만 만족스럽고 도파민은 잠깐만 올릴 뿐이고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늪에 빠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자꾸 이렇게 끊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엄청 부자들이 소비하는 걸 보면 따라갈 수가 없다고 느껴요. 사실. 네. 예. 조삼 뭐랄까요. 뭐 하루에 몇백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뭐 차도 엄청나게 슈퍼카를 끌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옛날에는 모르고 살다가 SNS를 통해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격차를 느끼고 내 삶이 저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 약간 삶을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할지만 좀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아나운서님께처럼 놓게 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그래요?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삶의 기준인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관찰 카메라 많잖아요. 예, 엄청 많죠. 네, 뭐 그 혼자서 사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그걸 관찰하면서 이제 쭉 찍어내는데 다들 연예인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을 보통 많이 찍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화려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저게 정상적인 삶인가? 나는 왜 이러지라고 또 비교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안 그래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외려 이제 그렇게 느끼다가 내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갔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를 묻고 싶어요. 이렇게 어쨌든 과하게 소비하고 또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성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이게 모든 중독 행위의 치료가 좀 비슷합니다만 일단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쇼핑 중독이라는 행위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동반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 쇼핑 중독 행위에서 강박증이라는 병이 유병률이 함께 있는 이제 경우가 한 12.5%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쇼핑 행위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발하는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은 강박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조증. 기분이 막 들떠서 소비하는 이제 그런 조증과 또 관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하는 행위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 중독 보이는 분들이 다른 중독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독 문제는 뇌 안에 같은 중독 회로를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이나 도박이나 뭐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치료해야 될 병의 영역이 무엇인지 또 동반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시작한 쇼핑 중독이라면 기저에 깔려있는 우울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도돌이표처럼 그 쇼핑을 덜 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하게 되고 혹은 또 다른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잘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갑자기 우리 김수연 님이 신재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말씀 듣기도 그렇고 이제 제가 방송국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지만 워낙 사회에 좀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중독 문제 특히 요즘 많고. 맞습니다. 근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를 받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치료가 중독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좀 약이 있나요? 혹시? 약은 사실은 우리가 중독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사실은 없고요. 왜냐하면 중독 회로라고 하는 게 중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로 그것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관련되어 있는 회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독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단해버린 약이 있다면 만약에 그 위험하네요. 그렇죠. 위험하죠. 만족감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만족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은 존재하진 않고요.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뭔가 샀을 때 순간적인 만족감을 좀 덜 느끼게 해서 행위 빈도 좀 줄어들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울한 기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면은 행동의 동기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니까 아무래도 쇼핑을 덜 하게 되겠죠. 제 생각인데 상담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담 굉장히 중요하죠. 약도 필요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쇼핑하는 과정을 좀 찬찬히 살펴본 게 중요하거든요. 쇼핑 행위를 촉발하는 트리거, 그러니까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지만 조심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쇼핑하는 과정을 좀 잘 살피면서 쇼핑하는 과정이 한 번 일어나진 않거든요. 마음 먹고 결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간에 끊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내가 쇼핑 앱을 지워본다든지 아니면 좀 결제를 좀 더 번거롭게 하는 방법들을 상담팀에서 논의하면서 그런 걸 또 찾아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죠. 이제 뭐 그런 도움을 받는 거를 좀 피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행해야 문제가 있다면 되겠습니다. 잘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새해 돈 모으고 싶다면 반드시 끊어야 할 쇼핑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먹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던한해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배하면 돈 주실 거예요? 뿌릴게요. 와, 역시 대표님. 새해 들어서 첫 시간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일단 2024년에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도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나저나 떡국 드셨나요? 네. 떡국이요? 많이 먹었죠. 사실 요즘 한 살도 먹기 싫으시다고 떡국 안 드시겠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뭐니 해도 새해에는 떡국을 꼭 먹어줘야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시작과 긍정의 의미를 가진 음식이 바로 떡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새해에 떡국 먹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왜 떡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떡국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떡국의 유래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문헌의 기록을 보면 이제 조선 후기에 편찬된 동국 세시기, 열왕 세시기 등 우리나라 세시 풍속을 기록한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헌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새해 첫날인 설날에 조상에게 드리는 차례와 세찬, 세배를 하러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걸 세찬이라고 하는데 네. 그 세찬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떡국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최남 선생님의 조선 상식 문담이라는 책에서는 네.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속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상고시대, 고조선 시대의 신년 제사 때 먹던 음복 음식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이제 신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벼농사가 부족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쌀밥과 죽 그리고 떡이 주식이 되었고 고조선 시대에는 오히려 이 쌀밥이 아닌 떡을 주식으로 그래요?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떡국이 고조선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떡이었군요. 네. 고조선 때는. 네. 와, 진짜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인데 아무래도 떡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래떡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저는 들어가는 소고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네. 긴 떡이나 쌀떡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가래떡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떡국의 핵심이 이 쫄깃한 가래떡이기 때문에 네. 가래떡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래떡의 유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래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떡이나 엿 등 늘어나는 음식 그리고 둥글게 길게 늘여 만든 토막이라는 뜻이 이제 가래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네요. 네. 예. 그래서 가래떡도 이제 길게 늘여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래떡이라고 한다는 설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농기구 가래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농기구에 가래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삼날 양쪽에 긴 줄을 매달아서 한 사람은 삽자루를 들고 양쪽에 두 사람이 이제 긴 줄을 당기면서 밭에 흙을 파거나 이제 돌을 고르는 농기구를 가래라고 하는데요. 이제 연장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서 일을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 연장으로 흙을 파거나 떠서 던지는 데 유용해서 이제 농사일에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농기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기구 가래줄을 이제 가래라고 하고 가래줄 모양처럼 길게 손으로 비벼서 만든 떡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래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래떡뿐만 아니라 이 떡국 자체에도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 선조들이 매년 빠짐없이 떡국을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떡국 자체에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좋은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선조들은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한 새해 첫날인 설날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이제 맑은 물에 흰 떡을 넣어서 끓인 떡국을 드신 건데 이제 이 흰색의 의미 자체가 순수, 깨끗, 뭐 정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흰색 떡국떡에도 새로운 시작 혹은 순수한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드셨던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병장수입니다. 이 떡국에 사용하는 긴 가래떡처럼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집에서는 이 가래떡을 끊기지 않게 길게 뽑을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떡을 뽑을 때 자르지 않고 최대한 길게 뽑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네. 바로 재물 기원입니다. 아, 돈. 네. 네. 이 가래떡의 길이가 집안의 재물이 죽죽 늘어나는 것을 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긴 가래떡을 동그랗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네. 동그란 엽전 모양으로 썰어서 이제 엽전이 불어나듯이 집안의 재산도 불어나길 바랬고 이제 떡국 모양이 동그라니까 이제 떡국을 먹으면은 이제 엽전처럼 집안의 개인의 재물과 재산이 이제 풍족하게 쌓이는 이제 그런 것을 또 기원하면서 이제 떡국의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야,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그냥 음식점에서 언제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어떤 떡국을 먹었을까요?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예전에는 떡국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고기. 근데 그 떡국 육수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다. 어떤 육수로 떡국 국물을 냈을까요? 고기 아니었을까요? 네, 고기는 고기인데. 네, 돼지고기? 아니, 아니죠. 네. 떡국의 국물을 만드는 주재료를 바로 꿩고기를 구하는 육수로 만들었고 그거를 예전에는 막 조선시대 냉면도 맞아요. 꿩육수로 했다 그러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꿩고기 육수를 최고의 육수로 쳤는데요. 이제 고려 후기 원나라 풍속에서 배운 이제 매사냥이
귀족들한테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제 매가 잡아온 꿩으로 이제 국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떡이나 만둣국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꿩고기가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는 좀 고급 음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꿩고기 대신에 닭고기로 떡국의 육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흔히 쓰는 이제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도 바로 이 떡국 육수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소고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쇠고기를 쉽게 구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소고기로 많이 떡국을 끓여 먹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고기 육수로 만든 떡국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꿩고기로 만든 그 떡국 국물 굉장히 궁금한데 일반 백성들이 먹던 떡국은 또 지역별로도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닭고기 육수 쓰기도 했지만 이제 떡국의 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양한 모양과 재료들이 들어간 떡국이 또 많은데요. 이제 개성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 떡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사람 같은 모양 조랭이 떡국 아시나요? 조랭이. 네, 조랭이 떡국 많이 듭니다. 조그만 거. 네, 근데 떡 모양 이렇게 특이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기람을 뜻하는 누에고치 모양으로 떡을 빚어서 이제 그렇게 대하던 설도 있고, 예전에 아이들이 이제 옷끈이나 주머니에 이제 조롱박을 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조롱박을 달고 다니면 이제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달고 다녔는데 이제 이 조롱박 모양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랭이가 이제 조롱박이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유래와 좀 더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조랭이 떡국 먹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떡보다 좀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또 어떤가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인상 깊게 먹었던 떡국은 이제 충청도 지방의 떡국이었는데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이제 충청북도의 생떡국이라고 해가지고 된장국 베이스로 떡국을 끓여요. 이야,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떡국에 미역국을 넣기도 하고 미역을 넣기도 하고. 또 충청북도 영동이나 괴산에서는 이제 다슬기가 많아가지고 떡국을 다슬기를 넣어서 또 끓인 떡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맛이 칼칼하고 구수해가지고 맛있겠네. 약간 해물 수제비 같은 국물 맛도 나고 이제 국물 시원한 매콤하게 하는군요. 네네, 고춧가루 좀 넣고 그래서 충북식 떡국이 이제 기억에 남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청양의 구기자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구기자 열매를 이용해가지고 떡 반죽을 할 때 이제 구기자 우린 물을 즙을 넣어가지고 이제 핑크색 가래떡으로 끓인 떡국이 있어요. 핑크색.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큰 마트 가면은 이제 오색 떡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란색 떡국, 초록색 떡 이런 게 다양하게 섞여 있거든요, 떡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예쁜 색들이 들어간 컬러풀 떡국의 원조가 바로 충남의 구기자 떡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그 중에서 가장 저는 끌리는 게 다슬기.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끓여 먹어주셔서. 매콤하다니까. 오, 굉장히. 그리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도 명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일본과 중국에서도 여기는 어떤 음식을 대표적으로 먹나요? 네, 일단 공통점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모두가 설에 먹는 음식이 이제 떡을 국물에 넣은 물에 빠진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공통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양력설을 세는데요. 일본은 이제 새해 첫날 국물에 찹쌀떡을 넣은 오조니라는 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조니는 떡, 야채, 고기 등 잡다한 것을 넣고 삶는다라는 의미의 호조라는 음식이 이제 지금의 오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설날 대표 음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떡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 가래떡은 이제 맵쌀로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오조니는 찹쌀로 만들어가지고 드실 때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은 완전 다르지만 찹쌀떡이 국물에 담겨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워낙 넓어가지고 중국이 지역별로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북방 지역에서는 만두를 먹고 남방 지역에서는 쌀로 만든 경단을 국물에 넣은 탕위엔이라는 음식을 먹는데요. 이제 일본처럼 찹쌀에 흑임자나 검은 깨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끓여 먹는 탕위엔이라는 이제 중국식 떡국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예술로 따는 여행, 오늘은 새해 떡국에 담긴 의미, 거기에 다른 나라는 어떤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던 한해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콩팥 혹은 신장이었습니다. 7943님.
요새 파 한 단에 5,400원 합니다. 어제 샀어요.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파 진짜 비싸네요. 네, 1400님, 6042님, 또 7608님. 어머님이 만성 신부전으로 15년째 투석 중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신장 관리는 정말 중요한 듯 합니다. 아유, 예. 근데 이번 연구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좌식 시간이 길어도 신체 활동량을 늘리면 콩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희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